2010년 9월 2일 세계 인쇄 역사를 뒤흔들 만한 발표가 있었다. 사람 손톱만한 크기의 금속 활자 12장. 연구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라고 주장했다. 동양 삼국은 물론이고 서양까지 다 합쳐서 그 13세기 초 그 실물 활자는 현재는 없다. 활자는 발표되자마자 가짜 논쟁에 휩싸였다. 분명히 말해서 가짜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활자를 진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진본을 확인해 줄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궁에 빠진 진위 논란. 명확한 증거는 없을까? 활자의 표면엔 먹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질이 있다. 이것이 먹이라면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논란 속 활자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분석.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바로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로 공인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국내 한 연구진들이 12점의 금속 활자를 공개하며 이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활자들은 출처와 입수 경로가 명확치 않아서 곧 열띤 위조 논란에 휩싸이고 맙니다. 직지도 인쇄본만이 전할 뿐 활자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금속 활자들이 진품으로 밝혀진다면 그야말로 세계 인쇄사 연구에 있어서 일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은 논란에 휩싸인 활자의 진실은 무엇인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봅니다. 문제의 활자를 발표한 사람은 경북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서재학회 회장인 남권희 교수. 그는 5년 전 이 활자를 처음 접하고 10여 명의 연구진들과 함께 분석해왔다. 형태적으로는 다 다른 거하고 같으면서도 이번에 공개한 활자는 모두 12점. 함께 입수한 80여 자 중 검증을 마친 활자 일부를 먼저 공개했다. 활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1.5cm 남짓, 무게는 4.5g 내외다. 활자의 앞면엔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뒷면은 움푹하게 파여 있다. 연구자들은 이 활자가 고려시대 출판된 한 서적을 인쇄한 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책은 남명찬화 상송 증도가 송나라에서 발간된 불교의 수행 지침서로 고려에서 수입 출판했다. 이들은 활자와 책의 글씨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밝을 명자다. 책에 인쇄된 명자는 이옛 글자로 요즘 쓰는 명자와 다른데 이번에 발표된 활자에 같은 형태의 글자가 있다. 보통 명자가 날일자 변에 달월자가 적혀 있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글자지만은 고려시대나 그 다음에 고자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고려시대 이런 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까? 간혹 예를 들어서 서예 같은 경우에 고자를 이용해 가지고 써야 될 경우에는 이런 것이 그 서예의 서법상에는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판본의 색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자 같은 데서는 이 글자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인쇄본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옛 글자. 뒤집어 보면
그 서체까지 일치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붓끝을 꺾거나 삐쳐 올리는 등 획의 시작과 끝부분에 나타나는 서체의 특징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른 글자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활자들이 고려시대 책을 찍어낸 바로 그 활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고려의 금속 활자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권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의 금속 활자가 개성에서 13세기 초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발문에 따르면 증도가는 금속 활자로 찍어 책을 만든 후에 이것을 다시 목판에 새겨 인쇄했다. 이때가 1239년. 그러므로 목판의 원본이 된 금속 활자본 증도가는 그 이전에 간행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전. 현재 공인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이 책이 인쇄된 것은 1377년. 직지보다 최소 138년 빠른 금속 활자의 실물이라는 것이다. 직지는 금속활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이라는 책이고, 지금 현재 나온 것은 활자죠. 일반적으로 금속활자를 하면은 2, 3만 자를 만들어야 그 책을 한 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활자가 발견된 것은 12자 내지는 80자 정도만 나왔던 거죠. 그래서 활자 실물이 13세기 당시 활자 실물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나 반론도 거세다. 활자 연구가인 강남대 조형진 교수는 논란이 된 활자의 훼손 상태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근래에 만들어진 위조 활자라는 것이다. 이게 땅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면 그 금속의 전체 표면 부분이 다 똑같이 부식되거나 또는 부식이 안 되거나 해야 되는데 왜 유독 문자가 없는 부분만 부식되고 문자가 있는 부분은 부식이 되지 않았는가? 이거는 위조의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활자들이 가짜 활자입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부터 서울 인사동의 고미술상 주변엔 가짜 활자가 나돌고 있다.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로 반입된 것들이다. 그러나 남권희 교수 연구진은 이번에 발표된 활자들이 이런 가짜 활자들과는 완성도가 크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가짜 활자들은 이런 글자를 만들어 놓는데도 보면은 획의 시작이라든가 끝마무리라든가 이런 결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획에 있어 가지고 그 시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그 명필가의 글자를 따를 수가 없고, 제작진은 문제의 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대 1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특수 접사 렌즈로 근접 촬영했다. 마침내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활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활자는 모든 획을 약 70도 각도로 경사지게 깎아 글자 면의 정교함을 살렸다. 바탕엔 초록색 녹이 덮여 있다. 육안으론 보이지 않던 균열과 손상도 눈에 띈다. 획의 표면이 군데군데 깨져 있고 특히 끝부분의 손상이 심했다. 두 활자를 비교했다. 발표된 활자는 획의 꺾음과 삐침 등 서체의 특징이 살아있는 반면 가짜 활자는 비교적 단순하다.
활자는 발견 당시 흙에 덮여 있었다. 활자 표면의 흙을 긁어내자 검은 가루가 함께 떨어진다. 이 검은 물질은 활자에 더 많이 남아있다. 연구진들은 획과 획 사이에 끼어있는 이 물질을 먹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활자가 진품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보고 있다. 활자의 흙 밑에 먹과 녹이 뒤섞여 있는데 이는 이 활자를 인쇄에 직접 사용한 흔적이라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이제껏 이렇게 정교하게 위조된 활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흙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거하면 위에 녹하고 그 다음에 먹이 나타납니다. 근데 먹이 글자의 획에 위에 이렇게 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획과 획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바닥에까지도 있고 옆면에까지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이 활자를 가지고 많은 책을 찍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활자가 인쇄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근거는 또 있다. 활자를 확대해 보면 유독 글씨의 표면에만 윤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지속적인 마찰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인쇄를 하기 위해 먹을 바르고 종이를 문지르는 과정에서 활자 표면에 생긴 흔적이란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요즘에 만들어진 그런 그 가짜 활자라고 한다면은 이 획 밑에 바로 무엇이 나오나 하면은 동 색깔이 노출돼야 될 겁니다. 두 종류의 활자를 다시 비교했다. 가짜 활자의 표면엔 광택이 없다. 대신 활자의 원료인 구리의 색깔이 비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라는 주장과 가짜 활자라는 주장.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께서는 이 두 종류의 활자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구진들은 이번에 공개된 활자가 위조품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될 만큼 정교하고 사실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얼마든지 위조 기술로 가능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죠. 만약에 이 활자들이 증도가자의 진품이라면 활자에 새겨진 글씨와 인쇄본의 글씨가 일치해야 할 겁니다. 자, 이 책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본 남명천 화상 송증도가입니다. 이 책의 발문을 보면 중조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중조, 말 그대로 다시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인쇄본을 다시 목판으로 옮겨 새긴 후에 찍어낸 것입니다. 목판본 남명천 화상 송증도가는 어떻게 찍어냈을까? 목판에 글씨를 새기는 각자장 김각환 씨와 함께 재연해 보기로 했다. 증도가는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을 한 장 한 장 목판에 뒤집어 붙인 후 다시 새기는 번각의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금속 활자로 찍은 소량의 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치 복사를 하듯 글씨를 원본과 똑같이 새겨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데는 무원본보다 조금 더 굵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가 쭉 내려 끊는 건데 여기가 굵게 나왔습니다. 이 구가 좀 굵게 나와가지고 거의 막혀 있습니다. 시험 인쇄 후 반드시 두세 차례 교정을 거친다.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바로 깎아내시는군요. 똑같게는 하기 힘들 겁니다. 거의 한 99% 정도? 뭐 100% 뭐 한다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획이라든지 글자의 서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일은 없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똑같이 파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굵어지거나 가늘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서체가 전혀 다른 사람의 글씨처럼 서체가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번각본의 이런 특성은 진위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한문학자 이상주 교수는 책의 서체와 발표된 활자의 서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달월의 삐치믹이 이쪽 나리를 2등분한 수직선과 이렇게 탁 맞습니다. 육안으로 수직선과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수직선하고 벌써 이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여기 수직선하고 여기 상당한 거리 차이가.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큰 문제가 그 발글명자에서 삐침이 그 증도가자는 상당히 핵이 삐침 끝으로 올수록 상당히 뭉툭하고 굵습니다. 근데 번각본 증도가자는 그 삐침이 끝으로 내려올수록 거의 칼끝처럼 아주 뾰족합니다. 그는 책에 인쇄된 글자의 획은 뾰족한데 활자에 새겨진 글씨의 획은 뭉툭하다고 주장한다. 두 글자의 서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획의 길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인쇄본에선 달월의 삐침이 짧은 데 반해 활자에선 날일자를 2등분한 지점까지 길게 내려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곤희 교수 연구팀은 활자의 실물을 직접 보지 않아 생긴 오해라고 주장한다. 활자를 자세히 보면 의문이 풀린다는 것이다. 달월자의 양쪽 획이 아래쪽이 지금 사가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활자의 선으로서 있었느냐 아니면은 현 상태에서 무너져 버렸냐 하는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 밝을 명자를 확대하자 획의 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끝부분에 이르자 상황이 달라진다. 획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남곤희 교수 연구팀은 원래 있던 획은 날카로웠지만 활자 표면이 부식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뭉툭하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그 활자와 가장 유사한 명자를 찾아보면 그리고 책에서 문제의 활자처럼 달월자의 획이 길게 삐치는 글자를 찾아서 제시했다. 예, 여기 20페이지에 그 등장하는 쪽을 보겠습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글자의 획은 날일변의 중심 지점까지 삐쳐 있다. 활자에 새겨진 명자는 증도가 번각본의 서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증도가 보내는 그 밝을 명자가 총 44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4자가 새겨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명자를 갖다가 같은 활자와 서로 다른 활자, 똑같은 자라 하더라도 크기라든가 또는 획의 차이에 의해서 동일자 분류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보면 총 4가지 종류의 그 명자로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책에 나오는 44자의 명자를 형태와 서체별로 분류했다. 그 결과
책엔 모두 4가지 종류의 고체 명자가 쓰이고 있었다. 같은 명자지만 모양이 다른 4개의 활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연구팀은 제작진에게 미공개 활자 12점을 추가로 공개했다. 흙이 묻은 원형 그대로의 상태다. 추가 공개 활자는 이전에 공개한 12자보다 획이 많고 복잡한 글자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글자일수록 서체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 중 끈을 단 자는 서체의 일치율이 가장 높다. 책에서 유사한 글씨를 찾았다. 획의 각과 삐침, 배열 모두 활자와 유사하다. 단자처럼 획이 많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좌우가 이렇게 삐침이 많은 획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그 각도 특히 시작 부분에 있어서의 상단부에서 아래 반획부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옆으로 삐치는 획이라든가 밑으로 삐치는 그 획이 현존하는 정도가 하고 뭐 거의 같다. 이것은 자형 자체가 이미 다른 데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형입니다. 획이 많은 글자일수록 증도가 특유의 서체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마치 자로 재은 듯 반듯한 각으로 배열돼 있다. 보살살자는 고려 팔만 대장경에 등장하는 옛 글자로 요즘 글자와 다르다. 연구진들은 번각본의 오차를 감안할 때 이 정도로 일치한다면 같은 글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 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활자가 증도가를 찍은 바로 그 활자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금 증도가 전체의 그런 서체 부분도 뭐 이게 정말 100% 증도가 진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우리는 활자라고 하면 직지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그거보다 훨씬 빠른 진품 활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반인들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서체의 오차를 둘러싼 논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교할 수 있는 인쇄본이 번각본뿐이란 사실은 서체 논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번각본은 인쇄된 책을 다시 목판으로 옮겨서 새겨놓은 뒤에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오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근거는 없는 걸까요? 활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활자들은 몇 가지 외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활자의 측면을 들여다보면 뭔가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것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흔적은 무엇일까요? 직지보다 앞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활자. 이 활자는 직지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을까? 지난 1985년 발굴된 흥덕사터. 금당지, 탑지와 함께 수십 점의 불교 관련 용품이 출토됐고 기록으로만 알려져 있던 사찰 흥덕사의 명문이 발견됐다. 흥덕사의 발견은 직지 연구의 전환점이 됐다.
직지는 청주에 있는 사찰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제작돼 인쇄됐다. 책을 근거로 직지를 찍은 금속 활자의 제조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은 글자의 가장자리 부분은 진하고 가운데 부분이 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는 진하고 가운데는 연합니다. 이것은 그 활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모체가 나무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상당히 물렁물렁한 그런 그 재질로 어미자를 만들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학계에선 직지 활자를 만드는데 밀랍이 사용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밀랍은 재질이 연해 삼국시대부터 문양이 섬세한 불교용품을 만드는 데 이용됐는데 그 기술이 활자에도 그대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밀랍 주조는 밀랍에 글씨를 한 자씩 조각한 후 이를 서로 나뭇가지처럼 연결한다. 그리고 가지 전체를 수출 섞은 진흙으로 덮어 주형 틀을 만든다. 이 틀을 덩어리째 구우면 밀랍이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 글자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긴다. 청동 쇳물이 들어갈 공간이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8대1로 배합해 만드는데 가지를 통해 고루 퍼져나가도록 조심스럽게 붓는다. 청동이 식으면 주형틀을 깨서 분리한다. 가지쇠를 따라 흘러들어온 쇳물은 글자 모양으로 굳어 활자가 됐다. 이런 활자 주조법을 밀랍 주조법이라 한다. 밀랍을 이용해 만든 활자엔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 활자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주형 속에서 꺼낸 상태죠. 그래서 그 접합 부분이 없습니다. 밀랍 주조법으로 만든 금속 활자는 밀랍 특유의 유연하고 섬세한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가지쇠에서 떼어내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매끈한 모습이다. 이번에 공개된 활자는 어떨까? 활자를 확대하자 옆면에 무언가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한 흔적이 있다. 갈아낸 흔적이 역력한 단면. 이런 흔적은 밀랍 주조로 만들어진 직지 활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의 연마 흔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현재 남아있는 실물 고려 활자는 거의 없다. 반면 조선의 금속 활자는 상당히 남아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고려의 활자 주조술을 계승해 발전시켰다. 조선시대에 만든 이 활자들에는 활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 활자 이제 주조가 완벽하게 된 것보다 그 주조 과정에서 이제 주조 조건이 완벽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제 주조 결함들이 있습니다. 이 활자는 임진자 중에서 선자인데 몸통 측면에 보면 주조 결함 중에서 주물땀이라고 합니다. 땀방울처럼 솟아오른 작은 돌기는 쇳물 찌꺼기가 굳어 생겼다. 그런데 그 옆으로 낯익은 흔적이 보인다. 마치 빗살무늬를 새겨놓은 듯한 연마흔. 모든 활자에 어김없이 비슷한 흔적이 있다. 증도 가자로 추정되는 활자에 있는 바로 그 연마 흔적이다.
왜 문제의 활자는 조선시대의 활자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 발표된 활자의 대부분엔 이와 같은 흔적이 있다. 연구진은 이것을 근거로 문제의 활자가 직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제작됐다고 확신한다. 직지는 이제 밀랍 주조법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지처럼 했다면 그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직지를 찍은 활자를 주조한 밀랍 주조 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과연 이 흔적이 활자의 진실을 밝혀줄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직지가 밀랍 주조법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는 고려시대 흥덕사와 같은 이런 지방 사찰에 종이나 불상을 제작하는 밀랍 주조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려 직지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문제의 활자들은 오히려 직지보다 후대인 조선시대 활자와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선시대 활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조선 수필의 백미로 꼽히는 용제총화. 이 책에 금속 활자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은 모래를 이용해 활자를 만들었다. 주형틀의 암틀 바닥에 나무로 만든 어미자를 놓은 후 진흙처럼 고운 모래를 채우고 평평하게 다진다. 흔들리지 않게 암틀을 뒤집고 수틀을 장착해 모래를 채운 후 쇳물이 들어갈 길을 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미자를 빼낸다. 암틀과 수틀에 모래를 채우고 나무로 만든 어미자를 박아 찍어내는 이 활자 주조 방법은 주물사 주조법이다. 주형 틀이 완성되면 섭씨 1000도 이상에서 달군 쇳물을 붓는다. 모래 틈 사이로 흘러들어간 쇳물이 굳으면 활자가 완성된다. 금속이 굳으면 수틀을 분리한다.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는 활자들. 그런데 이렇게 만든 활자의 옆면에는 하나같이 지저분한 돌기가 붙어 있다. 암틀하고 수틀하고 사이에 약간의 미세한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 아주 예민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너덜이가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활자 장인이 너덜이라고 부르는 것은 넘친 쇳물이 굳어서 생긴 일종의 찌꺼기다. 활자를 조판에서 인쇄하려면 반드시 쇠줄로 이 찌꺼기를 갈아 제거해야 한다. 그 결과 활자의 옆면엔 쇠를 갈아낸 흔적이 생긴다. 이번에 발표된 활자의 연마흔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생긴 것이다. 연구진은 조선 활자와의 이런 유사성이 진품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한다. 이번에 공개된 활자의 상당수는 바닥이 마치 날개처럼 튀어나와 있다. 자세히 보면 글씨가 새겨진 면 아래에 하나의 층이 더 있는 이중 구조다.
보통의 활자가 직육면체 형태를 하고 있는데 반해 이 활자들은 바닥에 받침을 덧댄 것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문제의 활자들만의 특징일까? 일부 조선시대의 활자들에서 문제의 활자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활자를 뒤집어 보면 똑같은 이중 구조다. 연구자들은 조선 활자의 이런 특징이 드러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로 전문가들도 모르던 사실을 위조범들이 알았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저희들이 국박에 있는 활자를 실물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활자의 주조 방법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심할 여지가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없고. 오랜 시간 누구도 알지 못했던 활자의 진실. 활자의 주조 흔적은 활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와 정황을 증언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고려시대 개경의 중앙정부는 주물사 주조법을 통해서 활자를 만들었고 이것을 조선이 계승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공개된 활자들이 이러한 주조법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중턱 같은 주물사 주조법의 특징이 알려지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세세한 이러한 부분까지 위조가 됐을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금속은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자가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활자를 들여다보면 글씨의 획과 획 사이에 검게 무언가가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먹이라면 활자가 만들어진 시기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양과 광물질 분석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작진은 이곳에 활자에 남아있는 유기물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이미 흙을 제거하거나 사람의 손이 닿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람의 손이 닿았다고 하면 사람의 손에서 묻어나는 것들이 거의 다 유기물입니다. 유기물들은 탄소가 주성분이고요.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 손을 만진 부분은 절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불자 같은 경우는 현재 흙하고 이제 그 먹이 같이 이제 좀 비교적 다른 것보다 원형 그 상태로다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라. 남권희 교수 연구팀에서는 흙이 덮여 있어 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활자들을 제시했다. 활자 표면을 확대하자 획 사이로 검은 물질이 드러난다. 정확성을 위해 한 글자를 더 분석하기로 했다. 획이 많은 글자일수록 획과 획 사이에 낀 유기물의 양이 많았다. 이거 B자구나, B자. 이거는 B자.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1mg의 시료가 필요한데 각 활자에 있는 유기물은 극소량이기 때문에 탄소의 성분 분석은 다른 활자를 시료로 할 수밖에 없었다. 측정은 시료를 은박지에 넣고 태우는데
태울 때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시료에 들어있는 탄소의 양을 알아낸다. 분석 결과 탄소의 양은 약 50.2%에 이르렀다. 이 그래프의 높이는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양과 비례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모양과 높이로 봐서 이 물질은 탄소의 함량이 50% 이상 들어있는 물질로 확인이 됐습니다. 분석을 통해 검은 유기물이 먹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게 됐다. 우려와는 달리 활자에선 충분한 양의 먹이 검출됐다. 탄소연대는 유기물에 있는 특정 탄소의 양을 통해 측정한다. 모든 식물의 세포 안에는 일정 정도의 방사능을 가진 탄소가 있다. 평소엔 광합성을 통해 그 탄소의 비율이 일정하지만 식물이 죽는 순간 감소하기 시작한다. 먹은 나무를 태워 만든 그름이 주원료다.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먹이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 있다. 약 일주일 후 마침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 슬플 B자에 묻어있는 먹의 경우 1160년에서 128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확률이 95.4%에 이르렀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 직지보다 100년 이상 앞선다. 부처 불자의 경우는 어떨까? 놀랍게도 더 윗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010년에서 1210년 사이일 확률이 95.4%. 현재 전해지는 고려시대의 먹은 국립청주박물관의 한 점뿐이다. 그 먹을 만든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면은 그 나무가 베어진 시점이 바로 이 연대가 지시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 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발문에 의하면 남명천 화상 송증도가의 번각군이 편찬된 시점은 1239년 9월. 금속 활자본은 늦어도 1239년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는 슬플 B자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와 유사하다. 만약 누군가 고려시대 먹을 구해 칠한 게 아니라면 이 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라는 증거가 된다. 부처 불자의 연대는 증도가의 제작 시기를 이보다 100년 이상 앞당겨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명천 화상 송 증도가의 서문엔 중국 송나라에서 증도가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기록돼 있다. 이는 1077년으로 조사 결과 범위 내에 위치한다. 이 활자가 증도가자가 맞다면 800여 년간 문서로만 전해지던 세계 최고 금속 활자의 실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제작진은 추가 검증에 나섰다. 새로 공개된 널불 광자와 돌아볼 권자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그리고 채취된 시료를 일본의 탄소연대 측정 전문 회사에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널불 광자는 11세기 초반에서 12세기 중반까지의 연대가 나왔다. 돌아볼 권자의 먹은 더 오래된 것이었다. 연대의 상한이 900년대 중반까지 올라갔다. 과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인가? 논란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연구진의 과제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먹의 탄소 연대는 먹이 만들어진 시기를 의미합니다. 활자가 만들어진 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닌데요. 하지만 이 먹이 그 활자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면 활자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활자들은 진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입수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다 투명한 출처 공개와 함께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세계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논란은 좀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